모임을 시작한 저희 구성원들은 조경을 공부하다가 만났는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경 외에도 각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있다는 걸 어느 순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조경이라는 분야 자체도 원래 예술과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게 됐습니다. 조경은 예술일까? 그 관계는 뭘까? 어디서 만나고 함께 무엇을 해왔고 또 할 수 있을까? 질문들은 점점 많아지고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연구 모임 지원이라는 걸 공모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기회다 싶어서 지원서를 냈고 오늘 그 첫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예술로서의 조경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6번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중 앞에 5번은 문학, 조각, 메모리얼, 전시, 워크숍을 테마로 해서 예술이라는 막막한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세미나를 기획했고요. 마지막 한 번은 이니셔티브를 짜는 자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보다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봤습니다. USC 프레스가 온오프라인 매거진을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세미나 결과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포스터, 텍스트, 영상, 대화록 등이 홈페이지에 아카이빙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1년에 정기호 2권, 특집호 1권을 내는데 이 결과물은 2021년, 내년 1월 특집호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홍보를 드리면 9월에는 정기호 3호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순서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조경과 문학을 테마로 한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발제 다음으로 이어질 토론을 위해 모신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앉아 계신 아뜰리에 나무의 조경가 이수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수학 수장님께서는 근래 서서문 역사공원 조경 설계,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설리 경관 설계 등에서 활약해 주셨고 아뜰리에 나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들어가 보시면 정말 재밌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수장님 작업에서 글쓰기가 꽤나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아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주와 시공 사이에 갇히지 않는 열린 프로젝트와 같은 작업은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토론자는 시인이자 공간지 기자이신 박세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세민 선생님께서는 2019년 문학동네에서 내가 나일 확률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내신 시인이시고요. 건축 이론을 전공하시고 현재 건축 전문지의 기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건축과 시가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일상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흥미로운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제문이 좀 진지하긴 하지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눠보고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첫 번째 세미나의 발제, 경관 쓰기의 시작하겠습니다. 발제는 홈페이지에 올려둔 글의 전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에 오소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발제글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텍스트가 나오고요. 제가 텍스트를 읽으며 발제를 하는 동안 공유 화면을 켜둘 텐데 공유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다 읽을 때까지 텍스트를 화면에 띄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핸드폰으로 모바일상으로도 읽기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제문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1855년 피트먼이 플리페 초판을 출판한다. 56년부터 1892년까지 증보, 개정된다. 페니펀, 루스홀, 에버트 다이킹크와 조지 다이킹크 형제가 미국 문학사전을 출판한다. 브루클린이 윌리엄스버그와 부시웍을 합병해 미국 도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 된다. 57년 부시코트의 연극 뉴욕의 빈자들이 브룬 스트리트와 브로드웨이 한편에 있는 원래의 객장에서 열린다. 옴스테드와 보가 센트럴파크의 설계본을 따낸다.
맨하탄 북부의 760에이커 구역에 살던 주민들이 퇴출된다. 이들은 세네카 빌리지의 노예가 아닌 흑인 구주민을 포함한다. 61년에서 65년 남북전쟁. 엄청난 속도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1850년대 후반의 뉴욕, 미국의 문학사와 조경사의 두 가지 기념비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할 만한 월트 위트먼과 프레드릭 로우 옴스테드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대표적 플립과 센트럴파크 설계안을 낸 것입니다. 뉴욕의 문학을 다룬 어느 개론서의 연표는 위트먼과 옴스테드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를, 문학에서는 위트먼을 빼놓을 수 없으니 어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인용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배치와 행간에 의미심장함이 느껴집니다. 플립은 초판 이후 40년간 개정됐는데 민중의 대변인이라는 수사에서 엿보이듯 그 개정 작업이 사회상과 긴밀한 연관을 맺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1776년부터 100년도 안 되어서 미국 문학 백과가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그간의 활발한 문학적 시도들과 미국성에 대한 정립 의도를 엿보입니다. 그 와중에 뉴욕의 도시화는 또 한 번의 계기를 맞았고 2년 후 브로드웨이에서 빈자를 다룬 연극이 공연되고 옴스테드와 센트럴파크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예가 아닌 흑인 거주민이 퇴출되었다는 점이 특기됩니다. 말하자면 센트럴파크의 설계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자장 아래 남북전쟁이 터지기 직전 빈자와 흑인이 대변하는 민주화 이슈 사이에서 피트만의 시적 자아가 막 발화했을 때쯤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플립과 센트럴파크 사이의 생간을 채우는 이러한 사건의 연쇄, 시기적 중첩은 우연이 아닙니다. 첫 시집을 내기 전 뉴욕의 중소신문사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던 휘트먼은 1840년대 브루클린의 포트그린 공원화를 비롯해서 뉴욕의 열린 공간 조성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활동한 이래 공원이 중요한 시적 소재로 자리하진 않았지만 휘트먼은 이후에도 센트럴파크를 비롯한 뉴욕의 공원에 대해서 산문으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피트먼이 일찍이 생성했던 열린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특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곳이었습니다.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그러나 완공된 센트럴파크의 피트먼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설계한 옴스테드의 미학은 도시와 자연의 이분법과 대비효과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도시 생활의 나쁜 영향을 자연 체험의 좋은 영향으로 치유한다는 시혜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조작된 자연을 통해 예의 바른 자제력, 절제를 가르치고 불황자, 이민자처럼 다수에게 위협적인 계층을 다스리고자 계획된 이런 공원 계획은 피트먼의 관점에서 경관을 민주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계획가의 입장으로 해결하고 그 방책으로 픽처레스크 미학의 재현을 택했던 홈스테드. 분주한 도시인의 일상을 느린 시선으로 포착하고 또 시로 옮기면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사유했던 휘트먼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나 일상을 강조한 휘트먼의 공원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옴스테드의 반면으로서 유효해 보입니다. 도시를 자연으로 가리기보다 곳곳을 살피는 전망을 중시하고 자유롭고 활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그 관점은 센트럴파크에서 탈피한 차세대 공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바니스트 시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피트먼의 문학과는 정원술의 전통과 계획적 사고가 외면했던 현대도시 조경의 본질을 비춰낸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 기억, 민주주의라는 이념까지 공유했던 두 사람의 공원관이 완전히 달랐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시인과 조경가라는 두 사람의 직업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업은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시인이었던 휘트먼은 글쓰기, 조경가였던 옴스테드는 설계를 일삼았습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쓰기와 설계라는 작업 방식의 차이는 삶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경력을 시작했던 휘트먼이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시선은 서서히 시인처럼 변모했을 것입니다. 구독자와 마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표현에 집중하는 글쓰기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했을 겁니다. 시를 부르는 마음, 시심은 목적의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흔히 관조라고 불리기도 하는 어떤 무목적성은 사물의 겉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는 통찰의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설계는 반드시 목적성을 띱니다. 의뢰인의 요구나 공모 요강, 현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당선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성과는 사라져버리고 식물의 활착이나 우수 배출에 실패하면 존재 가치를 의심받습니다. 목적성의 의무는 경관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르게 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해결할 문제를 정확히 찾아서 알맞게 집도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우연과 발견을 추구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줄 흥미로운 사물이나 사건을 마주치고 그로부터 새로운 발상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성의 의무는 실용의 여부와도 연결되는데 시는 보장된 공익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해야지 했고 그로 인해 고유의 존재 의미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시와 설계를 예술과 디자인으로 확장해 이해한다면 그 논의의 양상이 매우 넓을 뿐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쓰기라는 행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사적인 행동이고 그 결과물 또한 시인의 감정 표현에 그친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시쓰기는 기본적으로 관찰과 경청을 동반합니다. 일상에 귀 기울이는 시인에게 시쓰기는 가장 작은 소음과 신음을 듣고도 증폭시켜 자기 자신과 타자들 모두에게 잘 들리도록 만드는 확성기처럼 생긴 글자를 쓰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휘트만의 시가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은 옹스테드의 설계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의 공공성이 설득에 매여 있는 그때 시의 공공성은 공감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계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단어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쓰기는 검열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인이 쓰는 문장은 예술의 이름 아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휘트먼이나 패터슨 같은 경청의 시인보다 도치의 시인을 더 많이 봤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설계안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기까지 예정된 난관은 옹스테드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업지시서가 제안에서 도면을 거쳐 시공되기까지 설계가가 경청하고 공감하고 호흡을 맞춰야 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시인은 순간을 수집하지만 설계가는 순간을 마주한다. 경청의 예술가는 설계가가 아닌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조경잡지 콘텐츠에서 작품론, 작가론에 비해 장르론이 절대 우위인 까닭도 어쩌면 경청하다 작품과 작가의 존재감이 흐려지고 마는 현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행위의 측면 외에도 설계와 시쓰기는 결정적으로 언어와 경관을 매체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설계에서 글, 시쓰기에서 경관이 차지하는 위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이 드러나는 방식 차이는 두 분야의 거리를 한층 멀게 벌려놓는 것 같습니다. 가령 시에서 생태는 가치이지만 조경에서 생태는 패치와 코리더를 손으로 구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생태와 예술의 이원 구도가 현대 조경담론의 전통적 화제가 되어버린 현재 언어예술인 시문학과 경관 실천인 조경설계 사이의 간극을 좁힐 생각의 거리가 없을까요? 인류가 경관을 모사할 언어를 갖기도 전에 사람들은 경관을 만지고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살고 이루었다. 경관은 인류의 첫 텍스트였으며 다른 기호나 상징을 발명하기 전부터 읽었다. 창밖에 천둥 소리가 들리거나 땅의 그림자가 사라지면 우리는 곧 비가 오리라는 걸 쉽게 알아챕니다. 굳이 호칭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말과 글이 없어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경관은 몸과 세계 사이에 위치하며 언어가 발생하는 원천이자 배경입니다. 경관이 언어의 원천인 것은 오래전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경관은 말과 글의 자원을 제공하는 빠르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까닭의 경관은 그림 조각, 음악 연극을 비롯한 각종 예술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고 문학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경관이라는 말, 랜드스케이프란 말은 환경, 장소, 공간과 같은 인접어와 비교했을 때 단어에 내재한 감각과 행위의 관념 때문에 시적, 예술과 같은 단어와 가깝습니다. 문학과의 친연성을 더 들여다보기 위해 경관은 인류의 첫 텍스트라는 앞선 인용문의 한 구절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쓰여진 모든 문서나 인쇄된 문헌을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롤랑 바르트의 작품에서 텍스트로라는 논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이상을 갖습니다. 텍스트의 원뜻은 직물입니다. 한 필의 천이 시실, 날실의 교착으로 짜이듯이 다양한 요소의 착종체를 뜻합니다. 작품 개념에서 작가는 틀을 만들고 독자는 그것을 수용할 뿐이지만 텍스트 개념에서 독자는 쓰기와 읽기의 상호관계를 의식하고 공동 지필차처럼 그 의미 생성에 참가하는 생산 주체가 됩니다. 바르트 이후의 텍스트 개념이 보이는 의미의 복합성과 독자의 능동성은
경관을 텍스트로 바라볼 만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번역어 경관의 원어 랜드스케이프는 랜드와 스케이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랜드의 오래된 쓰임에는 사람을 포함한 생활구역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스케이프의 어원을 쫓으면 무언가를 형성한다는 뜻과 연합한다는 것이 표현이 닿습니다. 16, 17세기에 이르면 랜드스케이프는 풍경화에서의 용례와 결합하여 보다 시각적이고 양식적인 특질을 갖는 쓰임을 새로 갖게 됩니다. 즉, 경관의 의미는 다층적일 뿐 아니라 맥락에 따라 결, 짜임을 달리하곤 했던 것입니다. 경관이 텍스트라면 그 해석은 텍스트를 읽는 것, 조경은 텍스트를 쓰는 것입니다. 지리학에서는 이미 경관에 사람들의 개인적, 집합적 저작권이 찍혀 있다는 의미에서 저술된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경관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부산물이 아니라 고유한 형성 과정을 갖는다는 뜻에서 경관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라는 말을 쓴 바가 있습니다. 조경과 관련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경관 서사라는 단어에서 엿볼 수 있듯 경관의 이야기 구조를 도입하는 방식은 사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에서 경관을 텍스트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건축을 쓰기로 번역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라타니 고지는 은유로서의 건축이라는 책에서 플라톤 이래의 서양 철학을 건축의 의지로 규정하고, 가르트가 논문을 발표한 70년대에 지배적 은유로서 텍스트가 건축을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견해에서 건축은 견고한 구축, 규범, 체계에 다름없습니다. 시계를 19세기 중반으로 잠시 돌려보면 당시의 조경은 어쩌면 풍경화의 구축으로 번역되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 아니었을까요? 풍경화는 경관을 거쳐 텍스트로, 구축은 건축을 거쳐 쓰기로 다시 번역해 봅시다. 조경의 결과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경관의 유일한 저자가 아니고, 설계가가 쓰고 자연이 지우기도, 자연이 쓰고 설계가가 지우기도 하는 어떤 것입니다. 텍스트로서 경관은 특정 저자가 일방적으로 쓰기보다는 여러 저자가 끊임없이 읽고 쓰는 과정을 겪습니다. 개념에서 현장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시와 조경의 관계를 맺은 역사는 근대 이전으로 상당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경이라는 직능이 등장하기 이전의 조경행위에서 문학은 보다 중요한 위상을 차지했습니다. 영국 시인이자 정원가인 알렉산더 포프, 윌리엄 쉔스톤, 정원외우로 유명했던 독일의 시인 괴테는 두 분야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입니다. 이탈리아의 빌라랑테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작품을 주제로 삼았고, 영국의 스타워 헤드는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드를 재현했습니다. 시와 조경의 동반은 서양의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선의 정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인 사각형 연못은 중국 송대의 신유학자인 주령계와 주희가 연꽃과 방당을 읊을 시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굽이치는 계곡에 이름을 붙이고 예술 감상과 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구곡문화 역시 주위의 구이고곡을 담은 글과 그림에 연원을 둡니다. 문자를 다른 매체보다 우위에 뒀던 동아시아의 전통에서 조경행위는 늘 문학, 특히 시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를 경관으로 구현하는 실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잠시 접어두고 서사까지 생각을 연결해보면 다양한 방식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매튜 포타이거와 제이미 퓨링턴은 그 전략을 이름짓기, 배열하기, 드러내고 감추기, 머금기, 열기 5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름짓기는 사물의 과거의 기억, 기념, 미래 지향을 담아냄으로써 정체성과 서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열하기는 요소들의 배치, 시각장애 조절을 통해 변화를 느끼게 하고 이야기의 흐름과 대비, 강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감추기는 땅에 깃든 역사를 발굴하거나 노출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대상지에 대한 해석을 경관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금기는 세계관이나 신화를 알레고리, 환상, 개념, 수집 등을 통해 공간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열기는 이미 결정되고 닫혀있는 서사를 도입하는 대신에 동시대의 여러 목소리를 살아있는 서사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름짓기부터 머금기까지 4가지 전략은 조경과 공원이 탄생했던 19세기 이전부터 의뢰 쓰이던 기술입니다.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구분에서 전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정원 양식이나 형태 요소가 발달하고, 반면에 후자의 비중이 높으면 조경보다 해석에 집중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쓰기와 관련해서 현대 조경 실천에서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열기입니다. 동시대에는 완결된 문학작품을 설계로서 재구성하는 기회보다 스스로를 얘기하지 않는 숨은 맥락, 대상지 주변의 기억과 일상을 살펴 말하게 하고 경관화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설계에서 설계안에 대한 의견 나눔 못지않게 기록되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어 나누는 과정이 점차 많아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과 조경과 크기와 설계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다듬으면 너머의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다머는 역사적 지평과 현재적 지평이 만나 융합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평과 지평이 만나 새로운 지평을 이루는 것이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마다 기존의 지평을 재구성하는 일신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이라는 지평은 조경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 어떤 이해를 가능하게 할까요? 철학자 누스바움은 논리와 객관의 화신인 재판관에게 문학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에 따르면 문학적 상상력은 우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타인의 조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는 윤리적 태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누스바움은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입장에 서게 하고 또 그들의 경험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 까닭으로 공리적 사회와 함께 문학적 상상력의 시적 정의, 포에틱 저스티스라는 말을 굉장히 힘주어 얘기합니다. 건축가 정계용이 공학기술을 중시하는 건축문화 속에서도 시적 상상력의 각 사회화에 앞장섰고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그를 공간의 시인으로 부르는 관점도 멀지 않습니다.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하기 어려운 만큼 문학의 가치와 덕목에 대해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오늘 토론을 임해주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출발점으로 삼은 히트먼처럼 사람들의 일상을 고르게 눈여겨보고 귀 기울이는 마음가짐, 이것을 시인의 덕목으로 꼽아보면 어떨까요? 시쓰기는 작고 가려진 것들을 경청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동반합니다. 공적인 시 혹은 시의 공공성으로 말하기도 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내밀한 감정과 바깥의 현실을 연결하는 시쓰기의 본질과 밀접합니다. 히트먼은 시인이 재판관이 아니라 무력한 것들을 내리는 햇빛처럼 판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시에서 태양과 무력한 것들 사이에는 차양이 없고 햇빛은 말없는 사물리로 조용히 내립니다. 문학행위가 사물과 거리를 둔 채 의미나 상상의 차원에서 관계를 맺는다면 조경의 언어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조작하고 다룹니다. 정어는 땅에 대한 인간의 헌사, 조경은 땅에 쓰는 한편의 시라고 표현한 조경과 정형선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땅은 시의 지면이고 때로는 독자입니다. 땅은 조경의 언어에 해당하는 지형 조작이나 식재, 포장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드러운 그릇인 동시에 조경행위를 느끼게 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조경은 자연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만지고 바꿉니다. 하그리브스가 경관 프로세스의 시인이라 묘사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 설계는 바람이나 중력처럼 가시화되지 않는 자연에 주목하고 원자연의 형태를 모방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원리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되며 이런 관점은 지면이다 독자인 땅의 균형을 설득력 있게 이루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관한 논의를 만들어진 환경의 차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조경이라는 작업은 경청과 공감의 과정을 내재한다는 점에서 시와 연결되는 한편 조경의 결과물인 공원과 정원이 다양한 존재들이 만나는 장이라는 점도 시적입니다. 바슐라르에 따르면 집의 이미지는 내밀한 존재의 지정도입니다. 집은 타인과 만나는 장소이기보다는 자아를 존속하고 정박하게 하는 안락의 장소인 것입니다. 반면 공원은 모두의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각자의 삶에 맞추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상들이 마주치고 얽힙니다. 이어폰을 끼고 뛰는 사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사람이 지나가고 길에는 반려견의 뒤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유아차의 곁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주침의 장으로서 조경과 그 결과물은 사람들의 지평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여러 맥락이 관통하는 텍스트를 쓰는 것은 정해진 상을 구축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하고 감안할 만합니다. 마스터피스들이 어려움 없이
수익을 익힐 리가 없습니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좋은 문학은 대부분 역사나 사회과학적 글쓰기가 갖지 않는 혼란을 가져오고 읽다 보면 경건함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는 고통을 만나고 맙니다. 말하자면 읽기와 쓰기를 그 불신과 고통은 작품의 지평이 자신의 지평을 깨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볼륨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으면서 읽기와 쓰기를 해나간다면 다음 지평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과 혼란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시원은 정확합니다. 시는 요약될 수 없습니다. 시집을 읽으면서 특정 쪽에 귀퉁이를 적긴 하지만 구절에 밑줄을 치는 일은 드뭅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찾기 쉽고 꽉 찬 지면을 어지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확함을 얻기 위해 시는 일상의 질서에서 언어를 떼어냅니다. 일상에서 말을 가져오되 같은 배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어가 어떤 울림을 발생시킬 때 시어는 일상어와 절묘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울림의 힘을 갖는 시는 일상의 지평과 시적 지평 사이를 이용하면서 독자의 자리 이동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함과 절묘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피트면은 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사물이나 성질에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적당한 비율을 부여한다. 그는 다양성의 중재자이며 실마리이다. 그는 자기 시대와 대지의 형평을 맞추는 자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비율, 다양성의 견지, 시대와 대지의 균형. 저는 이 문장의 주어에서 조경가를 찾았습니다. 시인 조경가는 멀리 있지도 않고 특이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자동차 사이드미러의 격언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일상과 환상의 균형을 깨하면 그가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 부탁드렸던 말씀들이 있어서 15분 정도씩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건강과 시의 접점, 건강과 시가 어떻게 만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홍솔군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잘해 주었는데요. 저랑 조금 다른 입장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시와 건강이 관계를 맺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의 문제, 한솔 씨가 제기에 가까운 어떤 애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은 아니지만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가 제가 배운 걸로는 서양에서 한 16세기쯤 만들어진 단어이고 또 서양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서양은 유럽이죠. 서양은 건강과 적용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는 건강이라는 단어 이전에 건강이라는 단어는 밖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전에 아주 다양한 건강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산수나 풍치, 풍경, 신경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경관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그 모두를 다 경관 안에 포함시켜버렸죠. 그게 이제 경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인데 이거는 마치 요즘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모든 것들을 다 디자인 안에 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삶을 디자인한다라는 말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경관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경관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에 들어왔을 거 아니면 그 훨씬 뒤에 조경학과가 생기면서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면서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보통 그 경관이라는 그 이제 경관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한 4세기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놀라운 역전이 생기는데 경관이 동아시아는 특히 4세기까지의 모든 그 풍경과 풍광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자기 거화 시켜버리죠. 마치 조경이라는 이 어떤 이 행위, 학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 정원 역사를 다 자기 거로 많이 취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경관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조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언제 생겼고 언제 발생했느냐라고 국회에서 인식의 한계를 지을 것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확장되어 버리죠. 이게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인식적 우리가 배우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잘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라고 할까 아니면 수용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게오르고 울카치라고 하는 그 소설의 이론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책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의 첫 문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천국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그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루카시 선생이 지칭했던 바로 이 멋진 시대는 그리스 시대를 말합니다. 신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던 루카치 선생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시대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신은 떨어져 나가다 못해 인간은 신을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등장하고 소설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소설의 이론인데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특히 이제 조선 초기 말고 중기 후반쯤 가서 정조 임금이 있습니다. 정조 임금이 성덕궁 후원에 정조 임금은 그 할아버지 때문에 공군, 왕자 시절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 긴 생활의 대부분을 성덕궁 후원에서 보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대 임금들이 성덕궁 후원에 대한 시를 꽤 많이 남기셨는데 글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그 정조가 월등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입경이 또 있는데 정조가 성덕궁 후원에 관한 식경의 시를 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시만 쓴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한술군이 무의국 이야기도 했지만 조선시대 이전부터 해가지고 국은 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8경, 10경, 12경이라고 하는 거가 시와 공간이 동시에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정조의 10경은 그러니까 사실 10경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는 세상에 없죠. 원래부터 있던 건 세상에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 장소를 찾고 그 장소에서 그 정치가 어떻다고 시를 쓰고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한번 그 8경이나 10경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아니면 친구가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 운을 가지고
약간 다른 식을 계속 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죠. 창덕궁 후원의 그 정조가 쓴 식경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정조 혼자 식경에 완결된 식을 쓰고 나중에 육경은 의두가 식경이라는 것을 또 씁니다. 그렇지만 그 식경으로 엮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임금들이 그 자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주로 정자가 될 텐데 정자가 있는 구역에 대한 시들을 계속 남깁니다. 이제 정조의 식경시를 간단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감충충경, 만춘문행, 천양춘만, 어수범주, 소요유상, 희우상년, 청침제월, 단덕풍림, 영화지사, 응어오솔이라고 몇 편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덕궁후원에 가서 볼 때 창덕궁후원은 사실은 정조 임금이 살던 시대 창덕궁후원하고는 남아있는 것도 있고 변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경당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당연히 없었고 근데 이제 이 10편의 시가 단순히 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 정자를 지칭합니다. 반풍가, 망춘정, 천양가, 어수정, 소요정 뭐 이렇게 다 이제 정자의 이름이고 그 정자의 이름이 곧 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풍춘경은 관풍강에서 말하고 본풍경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관풍강은 어디 있냐면 지금의 청정궁의 춘당지 그 춘당지 앞이 연못이 아니라 사실은 논이었습니다. 근농장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들이 이제 동굴들을 보면 네모난 논들이 한 8-10개인가, 열 몇 개인가가 쭉 있습니다. 그 끝에 단풍 각이 있고요. 임금님이 거기서 그 논에서 자라는 그 벼들을 보면서 그의 농사를 가늠합니다. 물론 잘 자랐겠죠. 그냥 궁 안에서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임금님들이 거기서 치를 씁니다. 단풍경에서 말하고. 그런 것도 살아났습니다. 천양역에서 음소리를 듣는가. 그리고 어수범주, 또 어수장이라고 하는 이제 당연히 정자보다는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애련지하고 그 위에 영경당 마당 사이에 그 연못이 하나 있고요. 그 연못하고 지금 애련지 사이에 이제 어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범주는 배를 띄우고 노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이렇게 작은 배를 띄워 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그마한 배를 띄워서 타고 놀기도 했습니다. 뱃놀이를 즐겼고요. 뭐 낚시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요유상은 지금 이제 소요정이 공천 계곡에 소요정이 남아있죠.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희우상면은 지금의 고용지 제일 왼쪽 편에 보면 희우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연꽃 냄새, 비가 오는데 연꽃 냄새를 맡는 그러한 시고요. 그 다음에 청심대월은 바로 그 고용지의 오른쪽에 청심정에서 가을 달밤의 풍경을 보는 겁니다. 반덕궁님은 창동궁 앞에 지금의 창동궁에 반덕궁이 있고 위에 이제 활쏘는구를 구경하는 겁니다. 영화시사는 지금 영화당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춘당지가 있습니다. 춘당지에서 예전에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습진이라고 해가지고 군사훈련도 했고 그리고 그쵸 군사훈련하고 과거도 보고 근데 이제 영화시사는 영화당에서 임금님이 이제 영화당에 후차하고 그 다음에 그 유생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 것들을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그다음에 능어모술은 능어정이라고 그
성덕구 후원의 가장 먼데 위에 있는 정자입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겨울 풍경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활경이나 십경, 12경 이런 것들이 일단 공간과 시가 같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정자라고 하는 요즘 보면 그 포인트가 같은 거죠. 그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가 같이 움직이고 그 시의 내용이 정자의 이름이고 뭐 그렇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십경이라고 하는 게 정조의 십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우선 공간 이야기 먼저 하는 이 공간이 하나의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덕궁 후원의 그 앞쪽부터 점차적으로 안쪽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능어정이라고 하는 성덕궁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디귿자 형태의 작은 공간에 연못이 있거나 정자가 있고 그 못에 따른 정자가 있고 그 연못에 바로 붙어 있는 정자에서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 하나고 그 정자와 그 방지를 바라보는 언덕까지 있는 정자가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조합을 이루고 이것이 몇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또 바라보는 또 정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공간적으로 그 작은 것에서 그 하나씩 모여서 전체로 다 어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용도 다 다릅니다. 농사 짓는 것, 시험 치는 것, 그 다음에 그, 새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 안에서 담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이 시가 4개의 계절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그 시 안에 있고요. 순차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가 하나의 계절을 노래하면서 10개의 시가 4계절을 이야기하죠. 재밌는 건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이 10개의 시를 다시 씁니다. 그게 이제 경이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계속 그 시간적으로 순환하면서 이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조선시대 이런 감정은 정확히 모릅니다. 마치 외국인이 대하듯이 그렇게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정보학을 연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쓴 말이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빙의로서의 조경과 인과적 또는 인식적 사실로서 경과 그리고 물리적 실체로서 정원이나 공원 또는 자연 그리고 행위로서 시작, 시를 쓰는 것과 사물에 대한 시적 감각과 인식으로서 시신 그리고 물리적 실체로서 문자화된 문장으로 만들어진 시 이 둘이 다 하나의 공간에서 같이 움직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정관과 시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고 조경가와 시인은 하나였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리됩니다. 어떻게 분리되냐면 조경 자신도 산업화 이후에 이제 제가 배운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그분들은 그러십니다. 산업화 이후에 자연이 사라졌다. 지구에서 자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꼭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거대로 남겨진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을 재현한다는 조경이 창조할 만한 자연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재현이 가능하냐라는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현대 조경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제 시를 잘 모르는 제가 볼 때 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는 서양이나 유럽이나 상관없이 과거의 시는 시를 쓰는 법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시를 썼죠.
그 안에서 시를 썼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구속이기도 하지만 아주 일체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되고 그 양면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런 시의 전통이 무차게 깨집니다. 깨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시인이 계시니까 좀 주제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하울칠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는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역된 것들, 이전에 번역된 것들은 거의 읽기 힘든 수준이고요. 최근에 이제 덕구하신 호수경 시인이 다시 번역해서 나온 신라의 시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신라는 시를 쓰고 마지막에 작사를 했거든요. 샌드의 몸을 던져서 이걸 수송을 했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우슈비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넘어서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기억으로 인해서 썼는지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헬라의 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 시가 갈 수 있는 어떤 극한까지 가면서 독자들이 시를 읽을 수 없을 경우 끝까지 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시인 스스로가 시의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대 시의 여러 시인들이 계시는데 그 시인들의 한국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들고 물론 한국은 좀 많이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 또한 그 현대 세계와의 어떤 그 접점을 찾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경관과 시가 둘 다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저는 희망을 좀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크게 보면은 이제 서두를 틀어주신 거는 이제 용어의 문제, 경관이나 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용어의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공간, 경관, 그리고 시 이런 것들이 통합되고 합치되는 것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현재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세 명이서 더 좀 토론 내용에 대한 이제 토론을 이어가는 부분은 한번 쉬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전개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박세민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시를 쓰는 박쌤이라고 하고요. 어, 제가 사실은, 조경에 대해서 사실 너무 몰라서, 네,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 계속 의심이 되는데, 일단 저는 이만수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신, 그 텍스트를 보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질문들이 조금 그냥 개인의 차원에서 있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가져왔고요. 저는 조금 발췌문을 중심으로 좀 가져왔어요. 일단 저는 그, 어, 음, 여기 지금 이제 히트먼 시인이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지금 현대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약간 낭만주의 시대의 시들, 약간 서정의 이제 경관하고 시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일치된 시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 처음에 나왔던 그 시의 공공성을 보고 되게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의 공공성이란 무엇일까라고 좀 질문을 스스로 해봤고요. 질문을 하면서 지금 이만수 선생님 발제문에도 있는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시의 공공성이란 뭘까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 진은영 시인이 쓰신
그 영화 패터슨에 나타난 시와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논문을 보니까요. 역시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제가 그 논문에 있는 텍스트를 좀 읽어볼게요. 그 플라톤에게 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공공의 삶에 기여한 모범적인 인물들, 즉 우리가 흔히 위인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때에만 그 존재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반면에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사실 제가 현대시를 쓰는 입장에서 아도르노의 그 예술의 무용성에 훨씬 기대어서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도르노는 예술 작품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품의 무기능성이다라고 말한다. 예술 작품은 아무런 기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예술 작품이 정치적 동기에서 앙가주망의 입장을 취할 경우 그것은 사회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는 어떤 예술관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시를 쓸 때, 그러니까 예술을 말할 때, 사회가 가지는 그 질서, 관념 체계에서 가장 동떨어진, 그러니까 무용성, 예술의 무용성에 기대어서 예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의 공공성을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시를 쓰는 실천의 현장에 있을 때도 사실은 병통과 공감이라는 단어가 아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쓸 때에 시의 순수성에 가닿는다고 믿으면서 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예술을 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획득하는 것? 그래서 일반 사회적인 통념의 일반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와 문법을 깨뜨리고 자기의 굉장히 고유한 언어를 획득하는 게 예술이라면, 시는 가장 그 비문법을 지니고 있는 장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김행숙 시인의 마주침의 별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진은영 시인이 보내준 메일을 적어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요. 한때 시쓰기란, 아니 문학이란 나는 이래, 너도 그렇지라는 공감, 어떤 정서의 전달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시를 통해 습관화된 감각과는 다른 감각을 촉발시키고 나와 내 시를 읽는 사람들의 신체적 감각을 변화시키는 데 자꾸 관심이 가요. 이 시어를 이리저리 하게 배치함으로써 그것이 나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주는가. 우리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를 쓰는 거 아닐까요? 즉, 우리는 감각의 비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미의 문법으로 우리의 시들을 읽으니 어렵고 난해해지는 것 아닐까요? 의미의 소통을 추구하는 대신 감각적 촉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적 전제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공감의 방식으로 언어를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규율, 언어의 규율, 약속된 것들을 깨트리면서 계속 저만의 언어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이 가지는 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굉장히 고유한 언어를 아주 개별성에 기반해서 고유한 언어를 획득했는데 그것이 보편성을 가질 때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의 공공성을 말할 때는 그 시를 쓰는 행위 자체 안에 공공성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이미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독자로부터 발생하는 게 시 공공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만수 선생님 발제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좀 해봤고, 그리고 제가 좀 파편적으로 그냥 내용이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시를 쓰면서 그 건축을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시와 건축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되게 말하기가 무척 어려웠는데, 제가 요번에 이 경관이란 조경이란 내용을 보면서 시가 그 건축보다 조경을 훨씬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제가 이것도 잘 설명을 매번 실패하곤 하는데 열심히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시와 산문의 그 글쓰기의 차이를 설명할 때 산문은 이렇게 어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언어로 빽빽히 아주 친절한 방식으로 최대한 메우는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는 오히려 빈 공간을 의식하면서 돌을 놓는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자들한테 채워진 공간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비워지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시가 훨씬 읽기 어렵고 난해한 장르로 인식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쓰기의 방법론, 그런 쓰기의 방식에서 있을 때 저는 공간이, 그러니까 건축보다는 그 조경은 어쨌든 시간이라는 거를 수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자연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시각, 뭐라고 해야 될까? 변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러니까 시를 짓는 거, 그리고 조경을 하는 거의 어떤 행위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건, 시와 조경을 함께 말할 수 있는 매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사실은 그 핀란드 건축가의 유하니 팔라스마가 쓴 건축가 감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 The Eyes of the Skin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현대의 건축이 굉장히 시각이 우세한 형태로 발달해 있는데, 사실은 그 공간 안에서 사람이 그 존재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각을 억제시키고 피부로써 그 공간 존재를 인식한다. 그것이 조금 더 담론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를 쓸 때도 사실은 몸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김수영의 유명한 그런 몸으로 밀고 나가는 시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그리핀 문학상을 수상하신 김혜순 시인의 시론을 빌리자면, 시를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시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간도의 방식,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의 쓰기가 아니라 시 안에 화자가 되어서 시 안에서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가, 그 화자가. 결국엔 되게 몸의 감각을 내세워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시와 제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 시와 조경 사이에 어떤 걸 찾는다면 약간 산책이라는 단어가 되게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경관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어떤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산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산책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는 시와도 닮게 무목적성,
그러니까 어딘가 목적지 없이 그 걷는 것 자체의 어떤 행위에 기반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산책이 뭔가 시와 조경의 사이에서 굉장히 잘 연결해질 수 있는 개념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경도 저는 되게 파탄적인 얘기인데, 조경, 제가 건축을 전공하니까 조경이라는 거를 어렴풋하게 되게 많이 듣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경관이라고 할 때 경자, 조경이라고 할 때 경자가 볕 경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경이라는 아까 용어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의 어떤 시선에서 보자면 조경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것도 시각에 우세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경이란 학문을 깊이 있게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조경이란 학문을 볼 때 되게 시각적인 어떤 직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시를 하다라고 말하듯이 조경도 단순히 아까 디자인하다, 뭐 설계하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유로운 훨씬 더 많은 동사를 붙여보는 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 프로젝트가 크게 보면은 조경 그리고 예술 사이의 관계를 모색해 본다 이런 컨셉을 잡고 시작했는데 이 관계를 모색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는 어떤 그 바깥 경계면을 갖고 있느냐, 그 외연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을 때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두 개를 마주치게 함으로써 느끼게 된다.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기획할 때는 이 사이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뭐가 있었나 이걸 되짚게 보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분을 모셨을 때는 두 분께서 시랑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토대로 모신 건데 각자 시 외에 다른 일상이 있으시잖아요. 조경 설계 작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건축 전문지의 기자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 작업도 해보셨고, 막 그런 작업을 할 때, 시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다른 작업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박세민 선생님부터 한번, 왜냐하면 이 질문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볼게요. 사실 일단 저는 시를 쓰는 것하고 건축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하고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시는 굉장히 내밀한 작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좁은 공간에서 좁은 것을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작업인데, 사실 저는 시를 쓰는 것이, 건축 기자를 하는데 어떤 큰 영향을 미치냐 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건축을 배우고 건축가의 어떤 시선을 빌리는 것이 저는 시를 쓰는데 훨씬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텍스트에서 공간을 다루는 사람은 약간 조물주의 후손 같다라는 비유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지 않는 높이, 그러니까 건축가는 사실 가구부터 도시까지 굉장히 큰 스케일을 다루고, 아까 여기 텍스트도 조경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부터 여러 가지 주체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광활한 시선? 그리고 약간 넓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를 쓰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높은 곳에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축 기자를 하면서 기사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용적인 글쓰기잖아요. 근데 저는 일종의 시를 쓰다 보니까 뭔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일반 신문 기사에서 흔히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인의 언어를 상정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저는 초반에 저는 시를 요즘에 쓰거나 사실은 요즘에도 시집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예전에 습작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저한테 시는 그건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언어. 그러니까 요약할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와닿아서 그래도 집어넣긴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정확해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날카롭고 가장 대체할 수 없는 말이 시가 아니었을까. 제가 이렇게 말을 처음에 다듬는 거를 아무래도 시를 쓰는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다 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수학 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경관이 뭐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경관이라는 건, 너가 감각하는 모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실은 그때까지 경관이란 말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우습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4학년 내내 경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은. 되게 재밌죠. 그때는 우리, 학교를 수업도 너무 많이 이제 못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경관이라는 말은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처럼 그 인식이 됐고, 그거를 정확히 가르쳐주거나 하는 선생님들도 없더라고요. 그런 수업 과정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들은 공간 기술자로서 키워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경관이라는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한마디로 저는 다 그냥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또 그 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시집들,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시를 쭉 읽다가 장정일의 행복에 관한 명상 이후로는 시집을 읽지 않았거든요. 저랑 나이가 한 두어 살 더 많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장정일 이후에 쓴 시인들의 시는 읽지 않겠다, 이제.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술 먹느라고 바빠서도 있겠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사무실 근처에 시집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텐 시니크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집 사서 다시 읽는데, 다들 젊은 시인이죠. 최근에는 시인이자 책방 주인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20대 이후에 남자 아닌 사람의 시집을 골라줘라. 8분을 골라주더라고요. 읽었는데, 반은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읽은 이유가, 그 전에 시집 몇 개를 사서 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제 부탁해서 다시 읽었는데,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개명하게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시가 저한테 줬던 가장 큰 영향은, 시가 그렇잖아요. 모든 감각이 충만하잖아요. 그거 아주 다시 정교하게 언어로
짜여져서 나온 거가 시인데, 그 어렸을 때 읽었던 그것이 경관을 이해하는 대중적인 단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공간감이나 장소감이라는 말은 쓰는데 경관감이라는 말은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감각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는 글씨라는 것과 경관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서 같이 이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시와 경관을 이해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다른 시인들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선생님께서 예전에 오규현 시인을 연구하셨던 분이 생각나거든요. 사실은 그거하고 약간 관련해서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할 때 원래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시어를 조탁하는 방식을 경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응용해서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게 불가능한 과정이지만 방법론의 시간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규환의 현대 시작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아니 그게 막 기적인 것이 무엇이고 막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심지어는 공원에 관한 시가 그 예시로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그 시라는 것을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의 법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의 최근에 최근의 감각에 대한 시들은 얘기하지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과제가 가능할까요? 시어를 쓰는 방법을 조경 설계 언어로 전용한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게 정확한 대답은 아닌데,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 대부분이라고 하면 사무실 친구들한테 혼날 거고, 사무실 친구들 몰래 하는 가장 저한테 중요한 작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밤에 늙은 남자가 하는 밤에 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 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전에 설계했던 것들을 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작업들이 거의 다 이제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경이라고 하는 게 건축하고 비교해 보면 되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부서지기 쉬운, 사라지기 쉬운 그런 조건 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먹을 때 하는 이야기로 조경 불도저 10cm 집어넣어서 안내를 누르면 흔적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없어지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실은 그 조경이 만드는 그런 공간, 경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 이제 햇빛과 비와 바람, 시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걸 없애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조경이 너무 그리고 한국 같은 사회 이렇게 이제 뭐랄까 자본에 의해서 쉽게 인간이 바뀌는 서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경이 지속적으로 조경이 만들어낸 어떤 작업들, 공간들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은 이 왜곡이 만들어질 때 일어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왜곡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설계 도상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직후에 바로 또 변형이 되고, 그리고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그러면 내가 설계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해서 제가 찾아낸 게 그러면 글을 쓴다. 물론 이제 그림은 그림인데 그림 말고
글을 써보겠다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로 이름 짓기를 말설계다. 근데 그 그림으로 손으로 하는 설계와 말설계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우규원 시인의 그 시작법을 통해서 설계로 가는 어떤 접점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설계는 재료는 똑같은데 그렇죠. 말, 단어, 문장 그리고 그 구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계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연결해서 다시 얘기해볼 만한 부분이 아까 박세민 선생님께서 건축이 소설이라면 주경은 시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문장이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약간 이 말을 하면 약간 논의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경에서 정원이 시라면 공원은 소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의 모음집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그 점적인 것들이 어떤 총합으로 모여서 그런 넷을 만드는 거라고 하면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선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갈 때 어떤 경험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논리에 더 가까운 공간인 것 같아서 그런 경험으로 측면으로 보면은 그런 식의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조경의 특징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박세민 선생님께 이거에 대한 부연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사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선 선생님께서 아까 그 건축은 산문 그 조경훈 씨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 들을 때. 건축은 산문 조경훈 씨. 네. 그러니까 산문은 꽉 채우는 글쓰기라고 하면 시는 그 어떤 공백에 다리를 놓는 그 중간다리를 놓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약간 시간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우연의 집합으로 보면 건축보다는 조경에 조금 더 변화가 많기 때문에 시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개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장르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이라는 장르와 조경이라는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 누구의 그 성향, 그다음에 조경과 누구의 성향 그런 거하고 관련이 더 유사하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발라버리는 것 같아요. 건축.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건축가들 중에서 조경가보다 훨씬 더 건물을 앉힐 때 자연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서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때가 타도 그냥 자연에 있는 바위처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축가도 계시고 조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경도 어떤 분이 만든 공원이 됐든 정원이 됐든 저는 그 부분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은 아주 규칙적이고 그리고 만들어질 당시에 그 평함, 반짝반짝함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 거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멋진 공간으로 변하는 그런 조경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거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게 도식화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의 느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관찰했을 때 그런 시선도 굉장히 뭔가 발굴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거꾸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이시고 조경의 산문이다 라는 비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얘기를 이어나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시와 경관 혹은 공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수학 선생님의 토론에서는 십경의 예를 들으시고 이제 루카치를 언급하시면서 오래전에는 그것들이 뭔가 통합된 상태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현대라고 했을 때 현대 조경 현대시에서 오히려 그것들이 좀 유리된 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혹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회복이라는 예례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것들이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함께 갔을 때 좀 갖출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으로 일단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는 박승현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라는 것이 저희 발제문에서 경청과 공감의 어떤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변화의 어떤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점으로 이해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랑 경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같이 뭔가 변화를 추동하고 시가 경관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경관이 시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실천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나. 시의 진영에서도 목소리가 있고 경관의 진영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지 않았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시의 공공성이 위치하는 자리가 경청과 공감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인이 듣는 행위에 있을 거고 그런데 아까 박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유한 표현을 획득하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생각을 깨버리는 것 이런 거라고 한다면 표현의 측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유석 부장님께서는 시적 적용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적이라는 게 어떤 대상치를 이해하는 측면에 조금 더 중점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규경과의 표현으로서 얘기할 때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까요? 이게 예전에 그 자그마한 책을 쓰면서 이거를 인용한 적이 있어요. 황지우 시인이 후기인가에 지금은 문장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시적인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순적인 것인가? 네. 순적인 것 그런 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시를 이야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가 어떤 편선할 때 그거를 생각한다면 좀 예, 다른 시가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후기처럼 이렇게 쓴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거 읽고 나서 적용이 적용하듯이 하지 말고 적용을 시 쓰듯이 한다. 시가 이야기하는 풍경을 그려내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시적 적용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어, 사실 우리 설계하다 보면 되게 말이 많아지거든요. 자주 구차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비워냈을 때는 과연 어떤 조경 아니면 어떤 그 조경을 통한 이제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박세미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시의 복잡성 그거는 조경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경이 작가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 한국 조경에서는 작가주의를 표방하지만 작가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되게 드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 조경은 보편성의 총화라고 할 수 있죠. 보편성 그 자체인 조경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보편성 말고 지금 우리가 그 보편성 말고
진짜 걱정있어.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거를 몰랐는데 좋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감각하게 해주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그 세미 선생님의 말이 공감했습니다. 음, 시적인 적용이라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런 것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번에 박세민 선생님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적용 대신에 건축이라는 말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익숙하기도 하고, 사실은 논의가 뭐 적용이든 건축이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음, 여기서 조금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축 프로젝트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건 사실 어떤 창작의 어떤 표현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표현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기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놓은 것도 굉장히 많고 다른 쪽으로 평가받는 게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약간 감안했을 때 시적인 건축, 시적인 조경이라고 했을 때 그 시적이란 말을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결국에는, 어, 감각을 새롭게, 네,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마 이수혁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결국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건축, 좋은 공간, 좋은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고 문양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원래 있던 거를 드러내주기도 하고 다른 배치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하거나 낯설게 하거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아주 없던 감각을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이 세계 기존 질서 안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던 감각들을 다시 느끼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재인식하는 거? 저는 그러니까 예술의 기능, 건축의 기능도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것은 사유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어, 저희는 지금 모든 생각도 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하잖아요. 대학도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다니고. 그럼 동물하고 결국에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그 무용한 예술의 기능? 나의 고유한 감각을 통해서 나의 고유성을 재인식하는 거? 네, 그래서 건축이나 조경이나 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서를 깨트린 새로운 감각을 해주는, 감각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이 뭐, 같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저희 얘기들을 풍부하게 다 담고 있는 것 같고, 어, 원래는 지금 시간쯤에는 이제 Q&A를 받아서 이제 객석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답하는 시간으로 좀 마련을 했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그 질문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함을 일단 생략할게요. 채팅창에 있으니까. 이수학 선생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수학 선생님의 스승님께서는 경관은 너가 공부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수학 선생님께서는 현재 경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저를 포함한 대학생들이 경관을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기술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공부와 설계에 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답변이 가능할까요, 지금? 마지막도 뭐라고? 마지막이 학생들이 경관을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기술자에 그치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로 공부와 설계에 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문제의식과 캐칭을 지금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답을 되돌려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좀 학생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데, 첫 번째, 너가 감각하는 모든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거겠죠.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감각할 수 있는가? 네, 이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제가 감각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게 되게 많고요. 또 그런 감각을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죠. 그러니까 감각했다고 해서 그게 다 뭐 설계에 반영되거나 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제 일단은 감각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감각한 것들을 다시 이제 풀어내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실천할 거냐의 문제는 제 두 번째 선생님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적용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어, 아마 박세미 선생님이 잘 아실 거예요. 대학에서 시작법을 아무리 배워도 실을 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계 수업을 아무리 배워도 설계를 잘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잘하겠죠. 근데 자기의 시를 쓴다는 것, 아니면 자기의 설계를 한다는 것. 근데 이제 설계에 국한되지 말고 적용이라고 하는 행위. 사실은 이제 그게 행위로서의 적용?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자기의 방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자기의 방식을 찾는 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을 견디지, 이거 너무 일반적인데. 그냥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여기 이제 있는 네 분, 우리 한솔군부터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 뒤에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공부 끝내고, 어디 취직도 제대로 못할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이분들이 멋지게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설계를 한다.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적용한다 그러면 설계한다였거든요. 그게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를 쓰면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영화를 찍으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식 또한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자의 방식을 각자의 노력으로 찾아낸다.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진 않겠지만, 절대로 그런 대답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막, 분해에 차서, 그럼 어떡하지? 이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디자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 쓸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분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한편으로 해봅니다. 좀 주제넘는 말씀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이 아니고 약간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이걸 그래도 평중에서 한마디를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지와 함께 한 분씩 이제 마지막 소감을 듣고 나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중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렵지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옛날에 출판된 일본의 조경용어 사전에 나온 경관의 정의인데 한편은 시 같아서 공유합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 조경을 잘하나 봅니다. 경관, 양지와 음지, 그늘과 햇빛의 관계이고 시간의 추이로 풍경은 토지와 관계가 없다. 빛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늘의 빛이 있고 음광이 있고 이것을 경이라고 한다. 빛 가운데의 그늘을 영이라고 한다. 영은 경의 다른 말이다. 사전에 이런 말이 써있네요. 영은 경의 다른 말이다. 빛이 눈에 비치고 사물에 반영되는 것. 이것이 원래 경관의 의미로 오늘날에는 풍경으로 사용한다. 이게 그렇네요. 이게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하고 곱씹어볼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늘을 가지고 빛을 설명하면서 은광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럼 여기 Q&A까지 마무리를 짓고 저희 행사의 공지사항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일단은 저희 말씀을 그만 드리려고 합니다. 조경과 예술의 관계를 모색해보는 저희 우수화 세미나는 앞으로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월 11일에는 조경과 조각을 주제로 해서 심영진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하려 합니다. 온라인 현장 참가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해 주신 연락처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현장에서 토론 시간이 조금 짧았다 혹은 충분한 얘기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아쉽다거나 아니면 업로드될 유튜브 영상의 시청자 중에서 이 세미나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9일 오후 7시에 저희가 오픈 피드백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진행에 관한 것부터 토론, 그리고 전반의 기획에 대한 얘기까지 자유롭게 의견 나눠보고 싶습니다.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세미나처럼 홈페이지와 연락처를 통해서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통해서 다양한 시각과 시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세민 선생님과 이소 소장님 소감 한마디씩 듣고 오늘 마무리 듣겠습니다. 먼저 박세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조경이라는 단어를 늘 곁에 두고 살았는데 한 번도 조경이란 뭘까에 대해서 그런 본질적이지만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멋진 자리를 준비하고 진행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진행 잘 하시고 완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